예. 근데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검사와의 대화는 일단은 안 하고, 일단은 이영렬 지검장과, 윤석열. 이영렬 지검장하고 그 돈복투 만찬. 안태근 검찰국장. 돈복투 만찬에 대해서 이제 이게 이제 감찰을 하라. 라는 지시가 이제 1호 지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 1호 지시는 아닙니다만 중요한 지시로. 예. 그러게 보면은, 좀 차이를 알 수가 있죠. 그때는 좀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합리적인 수준에서 서로 개혁 방안을 함께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대통령님의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의 그런 신념이 좀 작용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토론이 될 줄 알았죠. 예, 토론이 될 줄 알았다. 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미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직접적이고 확실한 그런 개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 변호사님. 볼 수 있죠. 예. 그때 사회 보셨으니까. 예. 노무현 대통령 때 검찰 개혁의 화두 방향은 뭐였었어요? 그때는 그 방향 설정하기를 정치 권력이 검찰에 간섭하는 일을 내가 끊을 테니 대통령으로서 내가 절대 그걸 안 할 테니 니들이 스스로 제대로 된 검찰로 서라.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내가 신뢰를 보내주겠다. 아하.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죠. 근데 지금 다시 이제 사람들이 되짚어서 그때 검사와의 대화 이게 이제 그 짧은 영상들이 나오는데 진짜 건방졌어요. 그때 말하는 거 보면 막 뭐 형님 얘기도 하고 뭐 당신도 사건 청탁하지 않았냐, 몇 학번이냐,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대통령 스스로 나한테 이렇게 모욕을 주는 형식으로 너네가 얘기하지 마라. 라는 경고도 하신 적이 있고. 이러자면 이쯤 되면 막가지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뒷얘기를 이자 변호사 좀 아는 거 아니에요? 내가 최근에 그때 21기, 22기가 주로 이제 검사들이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 넘어가기 전에 교수님, 그러면은 검사와의 대화는 대통령 아이디어고 대통령 작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일단 합리적인 대화가 되면서 예. 우리가 중립적으로 정치 권력에 개입하지 않을 터이니 너네가 좀 정신을 차려서 제대로 해라. 그렇습니다. 라는 선의가 전달될 것으로 보고 검사와의 대화를 했는데 하자고 제안이 딱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최근에 그때 당시 참여했던 검사들을 몇 사람 사적으로 좀 만났어요. 궁금해서. 네. 지금 이제는 이야기할 수 있지 않느냐. 당신들 내가 지금 다시 유튜브를 보니까 너희들 해도 너무했더라. 너무 건방을 떨고 너무 오만. 도대체 왜 그랬냐. 그게 국민들에게 생방송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느냐. 알고 왔대요. 생방송 될지? 오. 알고 왔는데 그 자리에서 검찰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대통령은 논하고 싶었는데 검찰 개혁 이야기보다는 지금 대통령 흠집 내기에 해람됐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대통령이면 그 정도는 예상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야? 자기들이 흠집 낼 줄 알고. 그럼 자기들이 토론하자 그러면 자기들이 지는 게 뻔한데 그냥 자기들은 질 수는 없으니까 그때 당시 대통령과 관련돼서 정보를 전국 검찰에 다 수배를 해서 다 정보를 캐치하고 그와 관련된 직간접 관련돼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았다는 거예요. 소위 지네가 기선제압을 당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기선제압 당하지 않겠다 해서 우리도 개긴다. 우리도 당신에 대해서 안다. 이런 거 하는 자리로 알았다 이거죠. 그렇지.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리니까 여기서 우리가 대통령 친인척 혹시 조사받은 거 있으면 그 조사했던 검사들 이런 사람들한테 갖고 정보를 다 취합을 했다는 거 아니야. 그렇게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 검찰을 권력이 놔주겠다는 건 우린 못 믿겠으니까 검찰총장에게 인사권을 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검찰이 그랬어요. 아니 그리고 더 기가 막혔던 건 제가 요 책 쓰면서 그 금태섭 우리 의원하고 또 대담한 게 있는데 걔는 그러는 거야. 그때 지네끼리 토론하고 나와서요. 아, 우리가 정말 잘했다. 서로 좋아했대. 검찰 내부의 평가도 역시 우리가 논리적으로 대통령한테 밀리지 않고 검사들이 되게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을 거다. 지네들이 좋아했다는 거야. 근데 하고 나서? 하고 나서. 근데 그 뒤에 이제 언론에 나오는 걸 보고 지들끼리 깜짝 놀랬대. 국민들이 어쩌면 이렇게 우리를 싫어할까. 그 기가 막힌 일이죠, 정말. 대통령께서는 이런 거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하게 지켜주겠다. 예. 그리고 내가 그러나 당신들이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나도 간섭하겠다. 그런 입장이 확실한 거죠. 그리고 정치적 중립,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보장해주는 것도 있지만, 대통령이 보장해주는 것도 있지만, 당신들이 쟁취하는 것이다. 그렇죠. 쟁취하는 것이다. 네. 검사들 스스로가 그러한 정치적 독립을, 정치적 중립을 찾아내고, 그걸 전통으로 만들고, 그걸 또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네. 이렇게 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검사들이 만들어가는 것이지, 누가 선물 주듯이 주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검찰개혁의 방향을 얘기해보자. 당신들을 존중하고, 당신들의 나와바리는 여기까지니까 내가 존중하고, 대통령의 권한은 당신들도 존중해달라. 네. 그 양쪽에 서로 존중하는 상태에서 이제 검찰개혁의 방향을 얘기해보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나서 검사들이 말해, 젊은 검사들이 검찰개혁 방안을 내오면, 당신들이 진짜 검찰을 생각하는구나. 그래, 그거를 내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나갔더니 이게 학번이 어떻게 그게 되느냐. 그다음에 누구한테 전화를 건 게 아니냐. 그다음에 토론은 대통령이 원체 잘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항상 지기 마련이다. 아니 토론을 하기도 전에 졌다고 얘기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명색이 검사들인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사실은 거의 파탄이 대화가 됐죠. 안 된 거죠. 파탄이 난 거죠, 예, 이게. 파탄이 난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때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을 강검실 장관도 처음에는 말렸대요. 그래 네. 노무현 대통령님이 하자 이렇게 해서 밀어붙여서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원래의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했던 거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토론 중간에 보면은 재밌는 장면이 있었는데 잊어버리고 있었더라고. 중간에 문재인 수석하고 박범계 비서관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대통령이. 예. 내가 너네들한테 무슨 부당한 압력을 넣거나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누구를 시켜서 그걸 한단 말이냐? 그러면서 거기 문재인 수석 한번 일어나 보라고 이렇게 이러시더라고. 그러면 문재인 수석하고 당시에 박범계 비서관이 민정비서관이었거든요. 민정비서관이 일어나. 그럼 내가 시킨다면 저 사람들을 통해서 시킨다는 건데 저 사람들이 너네가 보기에 너네 적이냐? 저 사람들이 구태를 가진 사람들이냐 이렇게 지목하면서 얘기를 해요. 니들이 지금 얘기하는 그 모양과 맞지 않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쳐다도 안 보죠, 근데. 근데 그때 내가 문재인 수석 딱 일어나시는 그 표정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 저 양반이 저 자리에 저 상황 그 뒤에 있었던 대화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 양반이 대통령이 됐다. 어쨌든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보신 거죠.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첫 단추를 어쨌든 잘 만났다. 당시에. 조금 더 준비를 좀 더 치밀하게 했어야 됐다. 이렇게. 저는 아니면 사전에 진짜 검찰 그렇게 하려고 쳤으면 정말 검찰 수뇌부 아니면 검찰들하고 충분히 사전 좀 교감이나 대화를 하고 내 이러이러한 뜻인데 여기에 동의하면 하고 동의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굳이 이거 할 필요 있겠냐 이렇게까지 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준비가 안 되고 적극적으로 됐냐면요. 강검실 장관 책상이 없었잖아요. 강검실 장관은 그냥 그렇죠. 의자에서 다리 꼬고 앉고 있고 네. 그렇게 있어서 카메라 시선도 강검실 장관 치마 쪽으로 막 계속 맞추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가니까 강검실 장관 책상도 마련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맞아. 원래 이렇게 하려면 법무부에서 며칠간 사전 준비를 조율하고 대화 내용을 어떤 걸로 할 거고 참여자의 폭은 어떻게 할 거고 검찰에서는 나름대로 검사들이 개혁안들을 사전에 또 조율하고 대통령이 말씀도 조율하고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전 준비가 없었고 검찰 개혁의 그 A부터 Z까지 로드맵 자체가 없었다. 전적으로 하면 검찰 개혁의 당위성은 있고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라이브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대체적인 공통적인 평가고 김민호 교수 책도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런데 지금은 검찰 개혁 적폐청산의 1호라고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노무현 대통령과 그 새로 출범한 정부는 그거에 대한 인식이 높았는데 일반 국민들은 거기에 많이 동의하지 않지 않았나요? 조금 지금 현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또 안대희 중수부장이 이른바 이제 그 한나라당이죠. 대선
100억 차떼기 이걸 수사하면서 검찰이 많이 엄청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었던 예. 와중이고 예. 그런데다가 검찰 개혁한다 그러니까 저렇게 신뢰하는 검찰을 탄압하는 거 아니야? 예.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그때와 지금 사이에 두 가지 이제 사건이 있는데 가장 가까운 것으로는 먼저 국정농단,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이 있었죠. 여기에서 김기춘, 우병우로 이어지는 이 검찰 라인이 사실상 행정부를 다 장악하면서 국정농단의 한 주역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서 또 많은 이제 부패 검사 나오게 되죠. 홍만표. 자, 지금 그 거기까지 넘어가기 전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검사와의 대화가 끝나고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동료가 확실히 힘을 잃었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대검 그 중수부에 의한 대선 자금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국민들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는 조금 이제 사그로 들어가요. 조금 그러냐면 낮아지게 됐죠. 안대희하고 검찰이 잘하고 있는데 그렇죠. 왜 잘하고 있는 사람들 자꾸 이렇게 야단치냐. 못하게 하냐 이런 식의 분위기가 하면서 이 말하면 여론의 지지를 못 받은 측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하면 그건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개혁을 하려면 유리한 상황을 선택을 하고 그때부터 이렇게 매스를 대기 시작해야 되는데 전략의 부재도 충분하게 있다는 상황도 거예요. 좋아야 되고 명분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다음 그리고 나서 어쨌든 검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했던 것은 검찰의 중립성,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그다음에 그때 그 공수처 그 얘기도 나왔었나요? 그때는 공수처는 안 나왔습니다. 공수처는 사실상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은 YS 때 김현철 사건, 그 다음에 DJ 때 홍삼 트리오. 홍삼 트리오 사건 때문에 이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너무 우리한테 큰 문제가 돼가지고 이러한 고위공직자들의 문제는 따로 해결하기 위해서 따로 이제 수사기구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연구를 해서 공약으로 이미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꼭 검찰개혁하고 바로 연결되는 주제는 아니었던 것이죠. 오히려 대통령 친인척 비리 또는 고위공직자들이 연결되어 있는 권력형 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비처가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검찰의 권한의 일부를 고비처가 행사하고 그다음에 또 부패 검사들을 또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조직으로서 고비처를 다시 조명하면서 고비처가 두 가지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해가 된 거죠. 하나는 반부패 기구, 하나는 검찰 개혁의 도구. 이렇게 그 얘기가 나온 건 몇 년도쯤 나온 거예요? 고비처 얘기가. 그 전에 나왔다. 고비처는 언제부터 나왔냐면 1990년대 중반 때부터. 그런데 이제 노무현 정부 들어서 가장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얘기한 건 노무현 정부 때까지만 해도 역시 부방위 소속에 반부패 고비처를 거쳐서 그쪽에 그 부분을 담당하도록 해요. 그렇게 됐어. 그때까지만 해도 중점이 거의 강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검찰이 진짜 정치 검찰로 돼 있구나. 이 권한을 통제하려면은 고비처를 동원해야겠구나 하는 공감대가 이제 사후에 이제 점점 커지게 되죠.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그렇게 해갖고 검사와의 대화가 끝난 다음에 더 이상 검찰 개혁의 동력은 완전히 상실했나요? 아닙니다. 그때 이후로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거 그다음에 거기서 성과를 못 낸 거 이런 얘기를 먼저 좀 짚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검찰청법을 개정하게 되지요. 검찰청법을 개정해서 검찰의 이제 정치적 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초들은 다 마련을 하게 됩니다. 검사 동일체 원칙을 좀 완화하고 검사 동일체 원칙은 없애버렸죠. 조문 자체를 없앴고 그 다음에 검사 사이에 있는 많은 직급들을 없애고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나누면서 직급도 단순화시켜서 관료제도 완화를 시켰고요. 검찰총장과 검사 딱 직급은 두 개만 있는 거죠. 우리 예를 들어 우리가 부장검사, 차장검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끼리 검사장은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고 실질적으로는 검찰총장 검사만 두는 검찰청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검찰총장 임기제를 도입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 주는 것이죠. 신분의 독립도 그만큼 보장해 주고 3년이죠 이게? 2년입니다. 2년이니까 총장이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이제 인사청문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제도도 도입하면서 이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이제 보장해주는 제도적인 틀은 기본적으로 이제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제도적으로 검찰청법 개정은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 그것과 함께 추진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그 다음에
공직부패수사처로 대변되는 고비처 문제가 이제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것은 사실상은 이제 성과를 보지 못함으로써 향후 과제로 남게 되죠. 그때 이제 참여정부 때는 뭐 둘 다는 논의됐는데 가장 중점이 되는 것은 검찰을 어떻게 중립화 문제에 포인트를 뒀고 검찰의 권력을 어떻게 견제 분산시킬 것인가는 2차적으로 머물러 버렸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순진한 생각이었던 것이다. 그때 검찰의 중립,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분립은 이제 2차 과제로 이렇게 밀어놨다고 했는데 검경 수사권 분립을 위해서 경찰의 승진제도, 경찰의 권한을 지위를 향상시키려고 하는 노력도 또 많이 했었죠. 예. 경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개혁 작업을 해서 경찰의 지위를 많이 높여줬었죠. 그리고 어느 정도 높여줘야지 이게 검경 수사권 분립으로 갈 때도 이게 좀 균형에 맞는다 이런 생각을 때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게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그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공약으로 나왔던 것이고 또 노무현 대통령도 또 공약으로 제시를 하신 거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경찰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개혁 작업을 통한 경찰의 지위 향상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었죠. 그런데 어쨌든 그때도 검경 수사권 공약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법안이 제출되거나 정부 법안은 제출된 적 없죠.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때 못했죠? 그때 완전 휘청휘청했었네 전체적으로 보면. 그때 검찰하고 경찰이 사실상 이제 양자가 합의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대통령 앞에서. 그게 검찰 경찰에서 조정위원회가 이런 만들었었죠. 그렇게 해서 조정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제 동수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수로 구성이 되니 이게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싸움처럼 붙여버렸고. 결론이 안 나오면서 이게 지지부진하게 됐는데 아쉬운 것은 그때 있던 청와대든 아니면은 그런 검찰개혁의 담당자든 누군가가 좀 주도적으로 논의를 끌어갔으면 되는데 검찰과 경찰의 이제 논의에 맡겨놓음으로써 이것이 시일만 질질 끄게 되고 성과는 못 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좀 표류하게 된 그런 청와대나 정부는 전혀 개입을 하지 않았어요? 일단은 양 당사자들이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서로 합의를 하겠다 이렇게 했던 그래서 거죠. 이제 지금 그래서 상당히 기다렸던 측면이 있습니다. 강검실 장관은 참 청와대에도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다. 자기는 법무부에 혼자서 던져다주고 고립된 섬이 됐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문재인 그때 민정수석도 도와주지도 않고 바깥에 천정배 장관이나 국회에서도 왜 검찰 당신이 그거 가 있는데 한 게 뭐 있느냐 이렇게 비판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서는 이게 청와대 국회, 법무부에서 어떻게 유기적인 역할 분담을 해서 팀워크 작업으로 해서 검찰 개혁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로드맵 자체가 아예 없었네. 그렇죠. 그래서 예컨대 그러면 우선 들어가서 법무부에서 어떻게 이 부분에서 법무부에서 탈검찰화도 실시하고 법무부에서 어떻게 팀을 만들어서 검찰을 개혁할 것이고 그리고 정부 입법은 원래 법무부가 해야 되잖아요. 법무부가 하고 국회 그때 당시 여당이었잖아요. 여당이 이거 입법화 작업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이렇게 협의 구조도 전혀 없었던 걸로 나중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맞아요? 그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법개혁 작업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검찰개혁은 사법개혁 같은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한성은 변호사님이 공동위원장인 사실상의 이제 범정부 기구를 만들어서 이제 추진을 하게 되죠. 거기는 이제 법무부도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뭐 교육부도 들어오게 되고 여러 가지 각종 부서들이 다 이제 참여를 하면서 그 장관들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범정부적으로 될 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도 직접 사법개혁 비서관이라는 직책을 신설하면서까지 사법개혁에 대한 이제 공을 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국회에 대한 설득 작업도 전 행정부가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힘이 모아졌다고 한다면은 검찰개혁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구라든가 아니면은 그러한 또 검찰개혁 추진하는 그 분들 사이에 그러한 이제 교감이
부족하면서 소통이 부족하면서 그러니까 이름이 사법개혁이라고 되면은 그거는 법원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 또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사법부에다가 칼을 들고 덤빌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공동위원회 형식이 된 건데요. 그 사법개혁이 일부러 검찰개혁이 논의되다 보니까 이제 협소하게 얘기가 된 거잖아요. 그때 검찰개혁의 방점이 안 찍혀 있었네. 조서의 증거 능력은 뭐 어떠냐 뭐 이런 정도로 사교에서 논의가 됐고 검찰개혁은 행정부 내에서 이제 따로 또 하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동력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사법고시 없애고 로스쿨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법개혁을 총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정치 검찰화되어 있는 부패화되어가고 있는 검찰 자체에 대한 방점은 강조점은 별로 없었던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 부분은 아주 부분적으로까지밖에 안 됐던 거죠. 그러다가 근데 다만 이제 거기서 공판 중심주의 그러니까 논쟁이 붙으면서 검찰 내부에서 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또 평검사들이 회의도 하고 하는 등 저항을 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그때 이 공소장 아니, 뭐죠? 수사기록을 집어던지고 공판 중심주의 법정에 나와서 증언하는 것을 중심으로 가라. 이게 이용훈 대법원장이 그때 했던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불신은 있었던 건데. 그렇죠. 그 검찰의 문제점들은 생각을 했는데 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저는 그때 당시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깊이 생각을 못했다는 부분은 저는 인사에서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인사. 강검실 법무부 장관만 뭐 개혁적인 인물로 하고 그 손발이 될 수 있는 검찰총장을 전혀 개혁의 의지가 없는 송광수를 검찰총장을 하면서 처음부터 부딪혔잖아요. 저는 이것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인사를 못했던 요인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강검실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임기 1년만 하고 그 이후에 검사를 아주 보수적인 인사로 법무부 장관 누구였죠? 김성규 법무부 장관을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때 김성규 법무부 장관은 뭐 공안 수사도 막 하고 이랬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저는 일관성이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당시 검찰 개혁은 어쨌든 그 전체적인 로드맵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막상 실행하는 과정 속에선 개혁적인 인사 아니면 보수적인 인사 공안검사 출신 이러면서 완전 자충우돌하고 있었던 거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평가해도 돼요? 아니. 그렇게 극단적으로 평가하시면 안 되고. 송광수 물론 이제 검찰 내부에서 개혁적 인물을 찾기 어려운 거는 맞는데 적어도 대통령 그 법무부 장관의 어느 정도 60%라도 공감을 하는 사람 찾아서 그 자리에 앉혀야 되는데 송광수 검찰총장은 구시대의 검사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사람은 그 자리에 앉혔다는 적폐를 앉혀놨네. 적폐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때 당시에도 느꼈고 지금도 돌이켜보면 이거 진짜 너무 뼈아픈 실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런 거는 인사 문제는 그런 분명히 이제 한계를 안고 있었죠. 병원에 교수님 총무회가 돼버렸네. 그러나 이제 일단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법개혁, 특히 이제 법원개혁을 중심으로 한 사법개혁은 93년도에 한번 대법원에서 한번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때 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때 또 한 번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의 사법개혁, 법원개혁은 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니까 경험이 많이 쌓인 거죠. 그 다음에 연구도 많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인력도 풍부하다고 할 수 있겠고. 그러나 검찰개혁은 처음 하니까 이게 뭐 이론적으로도 좀 미비한 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인력도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공감대도 좀 약했던 것이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제일 노하우가 제일 부족했었다. 노하우 좀 어떻게 보면 제일 검찰개혁을 하고 싶어 하신 노무현 대통령님의 생각을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이라든가 또는 이제 인물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시기적으로 좀 미성숙했던 그런 시기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랬어요. 아니 그리고 더 기가 막혔던 건 제가 요 책 쓰면서 그 금태섭 우리 의원하고 또 대담한 게 있는데 걔는 그러는 거야. 그때 지네끼리 토론하고 나와서요. 아, 우리가 정말 잘했다. 서로 좋아했대. 검찰 내부의 평가도 역시 우리가 논리적으로 대통령한테 밀리지 않고 검사들이 되게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을 거다. 지네들이 좋아했다는 거야. 근데 하고 나서? 하고 나서. 근데 그 뒤에 이제 언론에 나오는 걸 보고 지들끼리 깜짝 놀랬대. 국민들이 어쩌면 이렇게 우리를 싫어할까.
그 기가 막힌 일이죠, 정말. 예. 대통령께서는 이런 거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하게 지켜주겠다. 예. 그리고 내가 그러나 당신들이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나도 간섭하겠다. 그런 입장이 확실한 거죠. 그리고 정치적 중립,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보장해주는 것도 있지만, 대통령이 보장해주는 것도 있지만, 당신들이 쟁취하는 것이다. 쟁취하는 것이다. 네. 검사들 스스로가 그러한 정치적 독립을, 정치적 중립을 찾아내고, 그걸 전통으로 만들고, 그걸 또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네. 이렇게 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검사들이 만들어가는 것이지, 누가 선물 주듯이 주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검찰개혁의 방향을 얘기해보자. 당신들을 존중하고, 당신들이 나와버린 여기까지니까 내가 존중하고, 대통령의 그게 국민들에게 생방송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느냐. 알고 왔대요. 생방송 될지? 예. 네. 오. 알고 왔는데 그 자리에서 검찰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논하고 대통령은 논하고 싶었는데 검찰 개혁 이야기보다는 지금 대통령 흠집 내기에 해람됐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대통령이면 그 정도는 예상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야? 자기들이 흠집 낼 줄 알고. 그럼 자기들이 토론하자 그러면 자기들이 지는 게 뻔한데 그냥 자기들은 질 수는 없으니까 그때 당시 대통령과 관련돼서 정보를 전국 검찰에 다 수배를 해서 다 정보를 캐치하고 그와 관련된 직간접 관련돼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았다는 거예요. 소위 지네가 기선제압을 당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기선제압 당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도 개긴다. 우리도 당신에 대해서 안다. 이런 거 하는 자리로 알았다 이거죠. 그렇지.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리니까 여기서 우리가 대통령 친인척 혹시 조사받은 거 있으면 그 조사했던 검사들 이런 사람들한테 갖고 정보를 다 취합을 했다는 거 아니야. 예. 그렇게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 검찰을 권력이 놔주겠다는 건 우린 못 믿겠으니까 검찰총장에게 인사권을 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죠 근데 지금 다시 이제 사람들이 되짚어서 그때 검사와의 대화 이게 이제 그 짧은 영상들이 나오는데 진짜 건방졌어요. 그때 말하는 거 보면 막 뭐 형님 얘기도 하고 뭐 당신도 사건 청탁하지 않았냐, 몇 학번이냐.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대통령 스스로 나한테 이렇게 모욕을 주는 형식으로 너네가 얘기하지 마라 라는 경고도 하신 적이 있고 이러자면 뭐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뒷얘기를 이자 변호사 좀 아는 거 아니에요? 그 내가 최근에 그때 그 21기, 22기가 주로 이제 검사들이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 넘어가기 전에 교수님 그러면은 검사와의 대화는 대통령 아이디어고 대통령 작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일단 합리적인 대화가 되면서 우리가 중립적으로 정치 권력에 개입하지 않을 터이니 너네가 좀 정신을 차려서 제대로 해라. 라는 선의가 전달될 것으로 보고 검사와의 대화를 했는데 하자고 제안이 딱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최근에 그때 당시 참여했던 검사들을 몇 사람 사적으로 좀 만났어요. 궁금해서 지금 이제는 이야기할 수 있지 않느냐. 당신들 내가 지금 다시 유튜브를 보니까 너희들 해도 너무했더라. 너무 건방을 떨고 너무 오만. 도대체 왜 그랬냐. 나는 당신들도 존중해달라. 그 양쪽에 서로 존중하는 상태에서 이제 검찰개혁의 방향을 얘기해보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나서 검사들이 젊은 검사들이 검찰개혁 방안을 내오면 당신들이 진짜 검찰을 생각하는구나. 그래, 그거를 내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나갔더니 이게 학번이 어떻게 그게 되느냐. 그 다음에 누구한테 전화를 건 게 아니냐. 그 다음에 토론은 대통령이 원체 잘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항상 지기 마련이다. 아니, 토론을 하기도 전에 졌다고 얘기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명색이 검사들인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사실은 거의 파탄이 대화가 안 된 거죠. 파탄이 난 거죠, 이게. 파탄이 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때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 또 강검실 장관도 처음에는 말렸대요. 그래 노무현 대통령이 하자 이렇게 해서 밀어붙여서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원래의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했던 거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토론 중간에 보면은 재밌는 장면이 있었는데 잊어버리고 있었더라고. 중간에
문재인 수석하고 박범계 비서관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대통령이. 네. 예. 내가 니네들한테 무슨 부당한 압력을 넣거나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누구를 시켜서 그걸 한단 말이야. 예. 근데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검사와의 대화는 일단은 안 하고 일단은 뭐 이영렬 지검장과 윤석열. 이영렬 지검장하고 그 안태근. 돈봉투 예. 만찬. 안태근 검찰국장. 의 돈봉투 만찬에 대해서 이제 이게 이제 감찰을 하라. 라는 지시가 이제 1호 지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 1호 지시는 아닙니다만 중요한 지시로. 예. 그러게 보면은, 그 좀 차이를 알 수가 있죠. 그때는 좀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합리적인 수준에서 서로 개혁 방안을 함께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대통령님의 이제 그런 노무현 대통령님의 그런 신념이 좀 작용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토론이 될 줄 알았죠. 예, 그때는. 토론이 될 줄 알았다. 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미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직접적이고 확실한 그런 개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 변호사님. 볼수 있죠. 예. 그때 사회 보셨으니까 예. 노무현 대통령 때 검찰 개혁의 화두 예. 방향은 뭐였었어요? 그때는 그 방향 설정하기를 정치 권력이 검찰에 간섭하는 일을 내가 끊을 테니 예. 대통령으로서 내가 절대 그걸 안 할 테니 니들이 스스로 제대로 된 검찰로 서라.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내가 신뢰를 보내주겠다. 아하.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